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고성국입니다. 네, 6월 6일 현충일 아침입니다. 네, 오늘도 전격 시사는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만날 거고요. 그리고 윤종호 진보당 원내대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코너 진격의 경제 그리고 문화 이슈도 다양한 소식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6월 6일 현충일 아침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네, 저희 전격 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지금 생방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입니다. 콩 어플 무료로 쓰시고요. 저희 KBS 1라디오 정치경제 사회문화 다양한 명품 콘텐츠를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우정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22대 국회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 개원을 했습니다. 네, 이 여야 이견 때문에 원구성 협상이 계속 안 되는 상황이죠. 어제 야당이 결국 이 단독으로 이 본회의를 진행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선출을 했습니다. 부의장엔 이 민주당 4선의 이하경 의원만 야당 몫으로 뽑혔고 여당 몫의 부의장은 뽑지를 못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신속한 원구성을 주문을 하면서 국회법에 따른 처리를 예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쪽 의장이라면서 중립을 지키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난 21대 국회 개원 때와 마찬가지로 이 상임위원단의 선출마저 이 야당 단독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지금 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네, 원구성 협상이 거의 진척이 없는데 이유를 한 번 더 짚어주시겠어요? 네, 이 말씀드리면 핵심은 이 상임위 중에 상임위라고도 불리죠. 이 법제사법위원회 또 여기에다가 운영위원회까지 이 두 곳에 이 위원장 자리를 여야 각자가 모두 이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계속 관행상 대부분 이 법사위는 제2당 또 운영위는 여당이 맡아왔다면서 두 곳이 모두 국민의힘이 몫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도 이 두 곳을 역시 가져가겠다면서 국민의힘 주장을 절대로 못 받아들인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민주당은 내일까지 좀 협상을 해보고 전혀 이견이 좀 좁혀지질 않으면 원구성 법정 시한인 내일 본회의에서 이 단독 표결을 강행을 하거나 앞서서 공언한 대로 그래서 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이 독식하는 가져가는 방안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현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겠네요. 네, 이 양측 대표단이 협상을 하는데 1시간 넘게 협상을 했습니다. 이 신경전이 계속됐지만 이 협상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면서도 이 서로 좀 면전에서 이 서로 발언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이 공방을 벌일 정도로 좀 분위기가 좀 날이 섰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분위기라면 이 민주당이 계속 공언을 하고 있는 대로 18개 이 상임위를 독식할 가능성도 지금 좀 점차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예. 그 포항 앞바다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 그 탐사 분석을 한 당사자 미국 전문가가 어제 입국했죠. 네, 이 예고대로 어제 입국을 했습니다. 직접 이 탐사 분석을 맡았었고 이 자문도 했었던 미국 전문가인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어제 입국을 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 아브레우 박사는 정보 발표 이후에 많은 의문이 있었던 걸로 안다면서 이번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인 만큼 더 명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입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기자들이 영어로 계속 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번 이 사업의 경제성을 높게 평가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면서도 이 석유공사와 기밀 유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더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아브레우 박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정말 실제로 매장이 얼마나 돼 있는지 이 정부 발표대로 막대한 양인지 본인을 둘러싼 이 의문들까지 해서 각종 의혹들에 관해서 내일 속 시원히 대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이제 정지된 이후에 그 군사 훈련이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준비되고 있는데 어제 첫 번째 한미 연합 훈련이
있었다는 소식이죠. 네, 어제 첫 한미 연합 훈련이 있었는데 이 미군의 전략 폭격기, 이 죽음의 백조라고도 불리는 이 B-1B 폭격기가 어제 참가를 했습니다. 이번에 좀 특이할 만한 점이 이 B-1B 폭격기가 이 7년 만에 공대지 정밀 유도탄이죠. 이 제이담, 제이담이라고 하는 유도탄의 투하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제이담 이 유도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기존의 재래식 폭탄에 유도 장치 또 날개 키트를 장착한 정밀 유도 폭탄입니다. 깊은 동굴의 장사정포나 뭐 해안포 기지를 정밀 타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이런 이 한미 연합 훈련을 한 이유가 최근 북한의 변칙 도발이 좀 있었죠. 오물풍선 살포 또 GPS 교란 같은 이런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추가로 도발하면 한미 동맹이 공동으로 강력히 나설 것이다, 대응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서북도서에서 해상 포사격 훈련도 곧 재개된다고요? 네, 우리 군이 이번 달부터 이 서북도서에서 이 해상 사격 훈련을 재개를 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앞서서 이미 수차례나 이 일대에서 이 포사격을 했었죠. 합의를 계속 위반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이 우리 군 포사격 훈련이 재개가 되면 이 서해 꽃게 조업에도 사실 좀 일부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군은 일정이 좀 미리 확인이 되면 항행 경보도 미리 발령을 할 예정입니다. 북한 반응은 뭐 있습니까? 네, 일단은 뭐 지금 당장은 나온 건 없습니다만 이미 북한이 먼저 이런 적대적인 이 조치들을 먼저 해왔었기 때문에 대응은 있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좀 예상은 됩니다. 북한은 앞서서 이 남북한 교류의 상징으로 꼽히던 동해선 철로를 이미 철거를 하기 시작한 걸로 지금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침묵을 뽑았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렇게 뽑는 이 철로를 제거를 하면서 이 전문가들이 이런 행동 자체가 이미 이제 공언을 한 만큼 북한이 곧 최고인민회의를 열어서 이 헌법을 개정해서 이 앞선 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이후에 이 본인들의 조치들을 좀 천천히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도 좀 맞대응을 하는 상황이고 북한도 그동안 좀 해왔던 이 합의 이전에도 그동안 좀 해왔던 적대적인 조치들을 계속하면서 남북 간의 긴장 분위기가 조금 더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이요. 오늘 밤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전을 싱가포르하고 치릅니까? 네, 이 싱가포르하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이 9시에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9시에 싱가포르에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이 5번째 경기인데요. 우리 대표팀은 4차전까지 3승 1무, 이 승점 10점으로 속한 C조에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싱가포르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이 같은 조에 속한 중국과의 이 최종 6차전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3차 예선 진출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뭐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뭐 싱가포르에 지더라도 같은 조에 속한 태국이 또 승점을 못 챙기게 되면 역시 우리 대표팀은 3차 예선에 자동으로 이 진출을 하게 됩니다. 네, 요즘 저 축구계가 좀 어수선했는데 네. 준비는 잘 됐겠죠, 그래도? 네, 뭐 일단 감독이 새로 선임되고 나서 이 선수들이 좀 심기일전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말이 필요 없는 주장 선수죠. 손흥민 선수에다가 뭐 이강인 선수까지 유럽파 선수들을 또 국내판 선수들이 함께 모여서 큰 문제 없이 무리 없이 현지 훈련을 소화하면서 승리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 경기가 축구 경기인데 이 싱가포르에서는 이 축구 경기가 매진되는 사례가 잘 없는데 네. 이번에 이 매진도 됐고 그래요? 뭐 7배나 달하는 안표도 팔릴 정도로 지금 현지에서 정말 관심이 좀 높다고 합니다. 뭐 아무래도 이 월드스타인 뭐 손흥민 선수를 보려는 팬들이 좀 몰리고 있고 또 여기다가 이 K 콘텐츠 이른바 K 콘텐츠 덕분에 한국을 좋아하는 팬들까지 겹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이 분석이 됩니다. 오늘 밤 우리 선수들이 이 승전보를 좀 멀리서 전해주기를 국민들이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관련된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처음으로 입장을 좀 내놨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한마디로 치졸한 시비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아내가 원해서 인도를 간 게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호화 기내식비 의혹도 좀 일고 있죠. 네. 이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은 청와대는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용기의 기내식 역시도 이 세트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초호화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논란이 커지는 걸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좀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 대응은요? 네, 국민의힘은 한마디로 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변명이다 이렇게 좀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의혹도 좀 제기를 했는데요. 김석기 의원이 제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혹이냐면 이 김정숙 여사가 인도 대통령, 이 당시에 인도 대통령 부인이 선물했던 전통 의상을 대통령 기록물로 제출을 하지 않고 무단 반출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일단 현행법 위반이니까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면서 특검까지도 실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거듭 좀 주장을 했습니다. 해명이 더 큰 의혹을 지금 네. 제기하게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가수 지드래곤 씨요. 카이스트 특임 교수가 됐습니까? 네, 이 과학 천재들이 모여 있다는 이 카이스트의 가수 특임 교수라고 하니까 좀 이례적인데요. 이 카이스트 측은 그동안 이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이 최신 기술을 K 콘텐츠 또 문화 산업에 좀 접목하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이 지드래곤 씨를 이 특임 교수로 초빙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임용 기간은 오는 2026년 2월까지 2년입니다. 앞으로 이 가수 지드래곤 씨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리더십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카이스트 기술과 우리 문화를 접목하는 공동 연구에도 참여하고 이 문화 행사도 함께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예,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정격 시사 함께하고 계신데요. 정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1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현충일인 오늘도 한낮에는 30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0도, 대구 28도, 광주 27도, 부산 25도 등이 예상되는데요. 지금은 선선해서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오후에는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 내륙과 전라도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10mm 정도가 되겠고 일부 지역에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습니다. 한편 서해안 지역은 오전까지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3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경부고속도로입니다. 부산 방향으로 한남에서 서초,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막히고요. 경부 동탄터널에서 동탄분기점까지도 이어서 밀리고 있습니다. 천안에서 천안분기점까지 어렵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 있는데요. 양양 방향 설악 부근 1차로와 2차로입니다. 화물차 단독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국도 이용하셔서 우회하시면 좋겠습니다. 화도 분기점에서 설악 나들목까지 15km가량 여파로 막힙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서서울요금소에서 순산터널, 비봉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이어서 막히고요. 서평택에서 서해대교까지도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정부가 9.19 군사 합의 전면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저희 전격 시사에서는 어제 오늘 이틀에 이어서 9.19 군사 합의 전면 효력 정지와 관련된 여야의 입장을 듣고 있습니다. 어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입장을 들었고요. 오늘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의 입장을 전화로 듣겠습니다. 예,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교 의원입니다. 네, 저 한교 의원님은 이번에 사선이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미 국회 국방위원장도 지내셨고요. 예,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외교안보 특위위원장을 맡게 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맡게 됐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위원회입니까? 우리 외교안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거 한 개만이 아니고 약 10개 이상 되는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왜 이걸 만드는가 하면 네. 21대 국회가 5월 30일부로 문을 열었는데 민주당이 그간에 우리의 국회 관례를 깨고 법사위 운영이 모두 다 민주당이 갖겠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국회에서 의장부터 법사위 운영이 다 민주당이 하면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임위 구성을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우리 당이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 당만이 내부에서 상임위와 비슷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응을 하자 이래서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외교안보 특별위원회는 당장 북한이 뭐 오물풍선도 날리고 뭐 지금까지 미사일도 수없이 쏘고 또 국제적인 관계에서도 일본과의 관계, 러시아, 중국 얼마나 급변하는 상황이 많습니까? 이러한 관계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든 것입니다. 예. 그 원구성 협상이 안 된 상황에서 그래도 일은 해야 되겠다 집권당으로서 그래서 예. 10여 개 위원회를 당내 기구로 만들었다 이런 설명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 어제 국회 본회의 나가셨습니까? 본회의에 참석을 하진 않았죠. 네. 시위만 했죠. 예. 아, 그래요. 어제 그 국회 본회의 결국 야당 단독으로 개원하는 이제 헌정사 초유의 있었는데 어떤 심경이셨습니까? 제가 뭐 18세부터 19대, 21대, 22대까지 오면서 우리 국회가 점점 선진국에서 후진국화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국회라는 것이 협상을 통해서 절충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는 게 국회인데 이건 극한적인 상황으로 대치해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뭐라고 할까? 국민들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뭐 하여튼 심하게 나무라지 않겠습니까? 네. 참 답답합니다. 예. 예, 오늘 그 한교우 의원과는 그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와 관련된 이런저런 말씀을 이제 저희들이 듣고 싶어서 모신 건데요. 예. 어제는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조 의원하고 저희들이 대담을 했거든요. 예. 저 김병조 의원하고 우리 한교우 의원님하고는 선후배 사이시죠, 육사? 후배라고 할 수 있죠. 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육사 한 9기 선후배 차이로 네. 한교우 의원님이 선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예. 자, 그리고 지역구는 저 적경 지역이죠, 의원님. 저는 그렇습니다. 저 춘천, 철원, 화천, 양구을 지역구 이렇게 해서 춘천도 적경 지역이고 전부 네. 적경 지역입니다. 네. 그 지금 지역구에 배치되어 있는 우리 군 병력만 해도 뭐 대단한 병력들이 배치되어 있는 바로 그곳이 지역구입니다. 네. 자, 이제부터 9.19 군사 합의와 관련된 말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비정상을 정상화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9.19 군사 합의 자체가 북한의 전략에 대남 전략에 의해서 노란한 꼴이 됐기 때문에 우선 공산주의 전술 자체가 협상을 하거나 합의를 하거나 약속을 하고 이거 하는 것은 전략을 위해서 하는 수단이지 그걸 지키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거를 지금까지 우리는 6.25 전쟁 때 당하고 70여 년간 계속해서 당하고도 거기에 놀아나고 있다는 자체가 참 미숙하고 상대를 너무 몰라도 모르는가 아니면 상대를 도피해서 그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9.19 군사합의가 그 누구를 위해서 한 겁니까? 바로 적은 이렇게 봐야죠. 칼 들고 강도가 지금 우리 집에 침입하려고 하는데 우린 CCTV도 꺼놓고 대문에 자물쇠도 열어놓고 그러고서 너희들 보고 너희는 다 칼도 버리고 그러고 해라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상대가 말을 안 듣는 걸 우리 혼자서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예. 그 칼든 강도한테 문 열어준 것과 같은 격이었다 이런 비유를 하셨는데 CCTV 꺼놓고. 네네. 그러면 9.19 군사합의는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진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저는 제가 뭐 평생 동안 군복을 입고 살았고 국방위원으로 활동하고 했지만
북한에 공산당하고 약속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그렇게 속았으면서 또 속는다는 이 생각을 합의할 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체가 우리가 그런 약속을 지금까지 한두 번 했습니까? 6.25 전쟁 전에 김구 선생님이 북한을 가서 북한과 김일성이와 협상을 하고 그때도 결국은 6.25 전쟁으로 그들은 보답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의원님. 왜또 썩느냐는 거죠. 그러면 의원님은 북한과는 어떤 대화도 필요 없다, 하지 말자. 어떤 약속도 믿을 수 없으니 하지 말자. 그런 말씀이십니까? 우리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우리를 이용하듯이 우리도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지 네.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게 대북 전략의 일환으로 북한과 대화를 할 필요가 있고 대북 전략의 일환으로 어떤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어제 김병주 의원은 도둑이 많이 는다고 해서 그 도둑 잡는 법을 없애자는 거냐, 더 강화해서 법을 잘 지키도록 해야지, 이런 취지의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도둑이 법을 지킵니까? 법을 지키면 도둑질을 안 하죠. 근데 법을 안 지키는데 무슨 법을 얘기를 합니까? 도둑이라는 건 범법자예요. 그래서 내가 법으로 가지고 범법자를 막겠다. 지키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어제 인터뷰한 내용을 보고 이분은 참 아직도 미숙한 정치적인 판단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예. 그러면 예. 이번에 그럼 아예 폐기를 하지 않고 효력 정지를 한 상태 아닙니까? 언제든지 다시 효력을 재개할 수 있도록. 이거는 왜 그렇게 한 겁니까? 그러면? 바로 그 대북 전략의 일환으로 봐야죠. 이것도 전략이다. 이미 북한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은 이미 지난번에 완전히 다 자기들은 파기하겠다고 김여정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우리는 우리만 지키겠다고 얘기하는 자체가 코미디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봐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효력 정지가 이제 실행이 되는데 앞으로 그러면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의원님?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북한은 바꾼 게 하나도 없었죠. 우선 남북 군사 합의를 하면서 도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도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북한이 도발한 것 중에서 과거를 돌아가 보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개성공단을 지금 많은 언론 보도에 나온 걸 보면 북한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해안에도 지금 철기를 걷어내서 자기들 쓰는데 가져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해안에 금강산 관광지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설도 다 이제 파괴해버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선의로 한 것을 지금 지키나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지켜야 된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결국은 평화라는 것은 힘에 의해서 평화를 지키는 것이지 협상에서 의해서 평화를 지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하고 무슨 협상을 합니까? 네. 그 9.19 군사 합의 이후에 북한이 합의를 어긴 건수가 뭐 크고 작은 것들 해서 한 3,600건 정도 된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그 3,600건 중에 대다수는 해안포나 장사정포 뚜껑을 연다든지 하는 뭐 일종의 경미한 것이다. 표현을 경미하다고는 안 하셨지만 대개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군사 전문가로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게 해안포나 장사정포 뚜껑을 연다 닫는다고 하는 게 왜 협상에 들어갈 만큼 9.19 합의에 들어갈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거야 북한하고 우리하고 지키자고 한 내용인데 해안포 같은 경우는 해안포의 그 앞에 가림막을 제거했을 때는 조준을 할 수 있고 사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서로 가리자, 덮자, 뚜껑을 덮자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렇게 하고도 안 지킨 거죠. 그러면 작은 걸 안 지킨 사람이 큰 거는 지킵니까? 그런데 그 가림 안 지킨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계속 당한 거죠. 근데 의원님, 이 가림막이라고 해서 이게 군 시설이라 우리 네.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가림막을 설치했다 또는 베꼈다 하고 하는 게 뭐 어떤 일입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우선 가림막이 해안포가 그냥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동굴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동굴 속에 있는데 동굴 입구를 막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동굴 입구를 막은 걸 제거를 하고 다시 조준을 하고 그다음에 포탄 자체를 장류해서 쏘고 하려면 시간이 걸리죠. 네. 그러면 가림막만 제거한 상태로 그대로 쏠 수 있는 상황은 언제든지 있는 거하고 당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서로 위협을 하는 상태를 보이지 않게 해서 막자 이렇게 하고 막은 건데 우리 뭐 수시로 자기들이 필요할 때 항상 열고 우리를 위협도 하고 했었죠. 그렇군요. 이걸 가지고 작은 건 안 지켜도 된다. 그 논리 자체가 웃기는 거 아닙니까? 예. 당장 어제 그 한미 공군이 비원비를 포함한 그 훈련을 했고요. 예, 예. 또 서해도서 해상 포사격 훈련을 한다는 해군 그 우리 군 쪽에 예고도 네. 있었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런 훈련 그 9.19 군사 합의 때문에 하지 못했던 훈련을 우리 군이 계속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북한이 가만히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니 뭐 과거는 안 그랬어요. 우리가 9.19 군사 합의를 한 이후에 북한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우리는 못했던 건데 예를 들어서 서해에 우리가 배치되어 있는 해병대가 훈련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거기서 포를 쏠 수 없으니까 포를 배로 싣고 와서 육지 와서 쏘고 다시 싣고 가고 이 비용만 운송비만 약 15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모든 훈련이라는 것은 개인이 아니고 팀 훈련이 돼야 되고 또 부대와 부대 간의 합동 훈련이 돼야 되는데 이런 훈련을 못했잖아요. 겨우 사격만 한 번씩 하고 온 건데 이제는 정상화 시키는 거죠. 네. 이 정상화 시키는 것을 우리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투 대비 태세에서도 이제 정상화 시키는 거죠.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도가 칼 들고 문 앞에서 설치는데 CCTV 다 끄고 경보장치 다 끄고 대문은 열자고 얘기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예. 네, 의원님 지역구가 그 북한 접경 지역이라고 아까 강원도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북한이 오물풍선 내려보냈는데 혹시 지역구에는 이게 떨어진 게 있습니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몇 개 떨어졌다고. 예. 이 오물풍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걸 이제 다른 기자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북한의 헌법재판소가 북한으로 풍선을 날리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 해서 실제로 민간인들이 날리죠. 그 날리는 풍선 안에는 북한의 실정, 그다음에 북한의 주민들에게 보낼 수 있는 일용품, 또 달러 이것들을 이제 담아서 보냅니다. 그럼 북한도 그 상대적으로 우리한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잘못한다든가 국회의원이 잘못하는 걸 좀 비판하는 전단도 넣고 또 달러도 넣고 한국인에 필요한 일용품도 넣고 이래서 보내면 뭐 상대방이 서로 비슷비슷하겠죠. 근데 북한이 대한민국에 보낼 게 있습니까? 보낼 게 없으니까 결국은 이러한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더 보내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더 많은 실상을 알게 되고 북한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각을 갖게 되겠죠. 예. 이번에 북한이 오물풍선을 한 1,000개 정도 합쳐서 이렇게 보냈는데 네. 우리 군은 그것을 격추시키지 않고 계속 추적하면서 이제 땅에 떨어진 걸 수거하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그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직접 확인을 했지만 북한이 지금 이거는 어차피 북풍이 불을 때 돼야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북풍의 방향이 어디로 부느냐에 따라서 북한이 이동하면서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 방향에 따라서 띄우는 위치가 이제 바뀌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날리는데 날리는 원점부터 저희가 다 잡고 있습니다. 잡아서 그다음에 북한 땅에서 날리는 거지 대한민국 땅에서 날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점에서 잡고 그거를 격추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속말로 요즘 얘기하는 가성비가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네. 최소한도 대공포로 쏘든가 미사일로 쏴야 되는데 미사일은 한 방에 뭐 몇 억씩 하는 거고 대공포는 쏘면은 그 탄이 결국은 어디 떨어집니까? 북한 땅에 떨어지죠. 김병주 의원도 그 얘기를 했던데 왜 그걸 격추하지 않냐 그래서 내가 아니 군의 장성 출신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보면 풍선을 쏘면 북한 쪽으로 실탄이 날아가죠. 네. 쏜 탄이 풍선에 맞으면서 거기서 폭파해가지고 가루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남쪽으로 온 걸 쏘면 그 실탄이 남쪽 우리 국민들 머리에 떨어지죠. 그래서 추적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격추시키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또 네. 고도가 높아지면 그 고도 높은 데 따른 사거리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추적하고 감시하고 하는 것이지 그걸 격추해서 떨어뜨리지 못했다 하고 얘기하는 게 북한이 원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은 싸구려 풍선 하나 띄웠는데 거기에다 대고 그 대공포를 쏜다든가 미사일을 쏜다 그러면 북한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방식의 대응은 이른바 가성비가 안 나온다. 그래서 군이 가장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효과적이고 현명하게 대처했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동시에 북한이 네. 이번에 그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가 방송 시설을 가지고 다시 방송하겠다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대북 확성기 결국은 방송. 예. 예, 힘에 의해서 평화가 지켜지는 것이지 협상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 아주 정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민간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다시 살포하겠다고 지금 예고했는데 네. 이렇게 되니까 또 접경 지역에 사시는 우리 국민들 좀 불안해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풍선이 접경 지역에 많이 떨어졌어요. 접경 지역이 아닌 곳에 많이 떨어졌어요. 접경 지역이 아닌 곳에 많이 떨어졌죠. 네. 뭐 200km 이상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접경 지역을 걱정해 주는 것처럼 말하는 자체도 코미디하는 거예요. 우리 접경 지역 주민들은 북한의 실상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마치 접경 지역의 주민들을 걱정해 주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풍선이 어디 떨어졌는지 떨어진 위치를 한번 체크하고서 얘기하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북 확성기를 우리가 재가동을 한다면 그 재가동은 아무래도 접경 지역에서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이동식일 경우에도요. 예. 그다음에 또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을 북한으로 띄워 보낼 때도 접경 지역에서 띄워 보낼 것 아닙니까? 일단 띄워 보내는 장소는. 그렇게 되면 북한이 그 부분에 대한 무슨 표적 사격을 한다든지 조준 사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기 때문에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 불안해한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얘기하는 게 우리가 북한에 날아오는 풍선을 쏘면 실탄이 북한 땅에 떨어진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게 뭐가 두려워서 못하냐 이러는데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풍선을 날리거나 또 방송을 하면 북한이 실탄을 쏘기 때문에 그게 접경지역에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접경지역 사람들한테 위협이 된다. 접경 사람들한테 위험하다. 그래서 접경지역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우리 주민들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실태를. 네. 그래서 마치 정치인들이 접경지역 주민들을 걱정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정치적인 노림수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알겠습니다. 지역민들은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네, 의원님 오늘 시간이 다 돼서요. 참 상임위는 다시 국방에 가십니까? 상임위는 저도 우리 지역에 사실은 북한의 공중으로도 갈 수 없고 땅 속으로도 갈 수 없고 지상으로도 갈 수 없는 종점 지역인데 예. 국가가 이런 곳에 교통 인프라 구축이 시원치 않습니다. 아하. 그래서 예. 이걸 좀 하기 위해서 제가 국토위를 국토위 가려고 쪽으로? 신청을 했는데 예, 당에서는 이번에도 알겠습니다. 특위위원장을 맡기듯이 다시 못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었습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경 문제를 알리는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홍다경입니다. 쓰레기 분리가 안 되는 부분들을 보고 이제 문제의식을 느껴서 쓰레기 문제를 파다가 지금까지 활동하게 되었고 개개인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기업과 정부에서 어느 정도 그 뒷받침을 해줘야 시민들도 할 힘이 생긴다고 전 생각을 하고요. 개인이 했을 때 이게 얼만큼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로 좀 정부가 뽑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만큼을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구나를 느끼면은 분명히 하는데 의미를 느껴서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한 사람의 그 활동이 누군가에게 또 영향력이 돼서 그들이 기획가가 돼가지고 또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에 저는 항상 뿌듯함을 느낍니다. 5월인데 눈이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기후가 이상하다고 다들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서 이게 미래 세대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나서주시면 좋겠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충일인 오늘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낮에는 옷차림을 시원하게 하시고요.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서울과 단양, 김천이 30도, 과천과 정선은 31도까지 오르겠고 대전 29도, 대구와 강릉 28도, 광주 27도, 부산 25도 등으로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낮 기온이 예상됩니다. 큰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오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 내륙과 전라도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5에서 10mm 정도가 되겠고 일부 지역에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공기는 깨끗하겠지만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가 대부분 나쁨, 경기 남부와 충남은 매우 나쁨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내일은 강원 산지와 전북 내륙에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모레 토요일 낮부터 일요일 아침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2도, 습도는 65%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예, 지금 저쪽에 보시면 됩니다. 예, 우리 진보당 원내대표 윤종호 윤정호 의원님 모시고 이제 대담하려고 그러는데 유튜브가 지금 나갑니까 하고 여쭤보시는 바람에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재선 의원으로 이번 22대 국회에 등원하셨는데 네. 진보당 이게 세석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원내 세석의 진보당의 원내대표가 되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청취자들께 짧게 인사 한 말씀 하실래요? 네, 반갑습니다. 울산 북구의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윤종호 의원입니다. 우리 지난 20대 국회 때 울산에서 최다 득표로 당선됐었는데요. 그 당시에 검찰 탄압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 정치 의식 높은 우리 북구 주민들께서 저를 다시 국회로 보내주셨는데요. 또 이렇게 그 총선의 민의만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그런 정치를 실현하도록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네. 예,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구 의원이시고 네. 재선 의원입니다. 이 진보당 그러면 이제 노동 중심 네. 이게 딱 떠오르는데 네. 그러면 환도에 가십니까? 국회? 그렇죠. 뭐 한노위에서만 노동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제 이번에 3명의 국회의원 당선자가 전부 다 노동자 출신이기 때문에 네. 일카 분담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예. 그럼 원내대표는 아무래도 다른 두 의원한테 먼저 좀 배려를 할 수밖에 없죠. 네, 지금 한노위에는 지금 그 정혜경 의원이라고 지금 학교 비정규직 출신 의원께서 당선되셨습니다. 네. 예. 그분이 일단 가는 거로 희망을 했는데 네. 희망대로 다 갈지는 아직까지 예. 원내 협상이 다 끝나지가 않아서 좀 네. 미지수입니다. 예. 예. 우리 윤정호 의원은 그 노동운동 할 때는 어디 노조에서 하셨습니까? 네, 그 현대차 노동조합에서 울산에 있는 현대차. 예, 예. 대의원도 하고 노동조합 네. 총무부장, 조직쟁의 실장 이런 네. 것들을 거치면서 98년도 정리해고 싸움이 한창 붙으면서 노동자가 정치의 주역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자각하게 되면서 98년도부터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22대 국회 진출을 이제 3명이 하셨는데 네. 이게 민주당에 편성해서 한 거 아니냐. 민주당 없이 독자적으로 가능했겠냐. 네. 이런 또 비판적인 얘기도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자는 선거였고 그 대의에 맞춰서 민주개혁 진보 세력들이 똘똘 뭉쳐서 한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이 충분하게 선택해 줬던 과정으로 좀 세석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는 선거 연대를 통해서 정책연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정책연대할 건 하고 특히 노조법 2, 3조부터 시작해서 거부했던 그런 안들부터 먼저 다루고 또 이후에 진보적 목소리를 담아낼 것은 분명하게 좀 담아내는 그런 정치를 실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하고 진보당 네. 하고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 같고 그러니까 네. 공통점이 있고 어느 부분에서부터 좀 달라진다. 그럼 다르니까 당을 다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네. 다른 점이 있으니까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뭐 이걸 뭐 딱 잘랐어요. 어디까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동안 우리 국민들 삶 속에 진보적 가치가 어디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저희들이 검증됐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무상급식, 무상의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은 너무 이렇게 진보적 의제가 아닌가 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 실제적으로 보수정당도 그런 것들을 앞다퉈서 정책을 만들어가듯이 진보적 의제를 사회적으로 선도해 나가는 것이 진보정당과의 어떤 민주당과의 차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진보당 그러면 또 우리 국민들이 또 잘 모르는 분도 계세요. 네. 그래서 뭐라고 이제 설명하냐면 옛날 통진당의 네. 이 후신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네.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게 사실입니까? 뭐 후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또 우리 진보당은 당연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이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당이고 또 이렇게 노동을 가장 존중하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뭐 그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는 엄연하게 완전하게 다른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예. 예. 뭐 그렇고 또 결국은 어떤 옛날 과거의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역사가 다시 심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뭐 국민들이 뭐
당을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뭐 저 같은 경우에 울산 북구에서 무소속으로 울산 최다 득표로 뽑아주셨고 네. 또 사실 또 검찰 탄압 때문에 20대 국회 임기를 다 못 채웠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다시 또 국민들이 선택해 주시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국민들의 선택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네. 그 울산 최다 득표요. 네. 북구 재선. 네. 이게 이제 그 진보당과 또 야권에 대한 지지도 있지만 네네네. 윤종호 의원님 개인에 대한 지지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노동 현장에서 또 잔뼈가 굵었고 네. 또 98년도 36살 나이에 기초의원부터 강력시 의원 2번, 네. 구청장, 국회의원까지 하면서 주민 속에서 좀 이렇게 살아 넘치는 생활 정치를 나름대로 실현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번 선거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선택을 해주시는데 큰 강점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청장 시절에 네. 그 대형마트와 관련돼서 네, 뭐 이 구청장 행정을 하다가 네네. 뭐 집까지 차압당했다는 걸 그 지역 주민들이 몇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뭐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어떤 일이었습니까? 예, 그 참 제 정치 인생에 어찌 보면 혼장 같은 그런 일인데요. 지금 뭐 대형마트가 전국적으로는 한 15만 명당 한 개 정도가 있거든요. 네. 당시에 울산은 9만 명당 한 개 정도가 있었고, 많았구나요. 예, 우리 북구는 그 코스트코가 들어오게 되면은 3만 6천 명당 한 개 있는 완전한 가밀포화 지역이었거든요. 네. 이것을 뭐 건축 허가가 들어왔는데 하루는 건축 허가를 내어달라고 주민들이 몰려오고 하루는 상인들이 몰려와서 내어주면 우리 생존권 다 말살된다고 아하. 이렇게 아우성이고 네. 이런 속에서 이제 고뇌의 결단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게 되었었고 네.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그분들 코스트코에게 땅을 빌려준 지주분들은 그 구청장 때문에 재산상 손해. 그렇죠. 이제 임대료를 못 받았다. 이것 때문에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고 네. 이제 이런 소송 과정에서 제가 일정 정도 또 배소를 했습니다. 배소를 했는데 이제 이 부분들에 그래서 집을 대해서 차압당하셨어요? 예, 그 이제 구청에서 저희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게 됐는데요. 다음 집행부가 이제 지금 현재 국힘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네. 그쪽에 있는 지주분들이 돈을 달라고 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대법 판결을 났지만 그분들이 양심상 저한테 청구를 못했습니다. 아하. 하지만 또 거기에 돈을 지급하고 윤종호가 구청 예산을 5억이나 손실했으니 네. 내놔라 이렇게 이제 구상금을 청구하면서 이렇게 아파트가 차압되는 그런 어떤 위기도 있었죠. 그럼 지금 어디서 사세요? 그거는 또 다시 구상금을 면제하는 주민청원을 안을 내게 되었고 또 그 청원안이 일정 정도 이제 받아들여지면서 또 우리 시민들 모금을 통해서 일정 정도는 모금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면제를 하고 이렇게 아주 지금 해결은 됐군요. 일단 해결은 됐습니다. 뭐 이 부분 때문에 우리 북구 주민들이 한 160개 정도 단체가 대책위를 구성해서 네. 윤종으로 구명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아주 뭐 제 정치 인생에서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예, 훈장과 같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야말로 생활 밀착형 행정과 정치를 하신 셈이네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뭐 쌓여져서 뭐 이번 선거에도 힘을 실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22대 국회에서 그 진보당은 노동중심 정당, 네. 노동중심 정당의 네. 모습을 보이겠다. 네. 이렇게 그 네. 표방하셨습니다. 네네. 노동중심 정당 활동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땀을 일하는 사람이 좀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자.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큰 문제가 또 비정규직 문제가 넘쳐나고 네. 특히 이제 끝없는 경쟁에 시달리고 불평등 양극화가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좀 사회 가치를 높여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정규직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지금 우리 그 노동자들 중에 대략 한 55% 60%가 비정규직입니까? 뭐 비정규직의 뭐 비중을 뭐 통계마다 예. 워낙 다르기 때문에 대략. 뭐 그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노동시장의 이원화라든지 네. 이중구조 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거를 잘 풀어가야 되는데 네.
이제 그 과정에서 늘 나오는 얘기가 현대자동차 노조 출신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대기업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네. 간의 심각한 예. 차이 예.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뭐, 나온단 말이에요. 그 네.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대기업 노동자 출신으로서 너무 이제 임금격차가 많이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조금은 이렇게 저항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만 그동안 대기업 노동조합이 전체적인 그 노동 조건을 그 개선하는데 선도했던 측면들도 엄청나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87년 이전에 제가부터 노동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야말로 이렇게 노동 강도가 사람이 죽지 않을 만큼 정도의 그에 달할 정도로 노동 강도가 심했고 사실은 또 저임금에 시달렸거든요. 그때 뭐 하루에 뭐 14시간씩 일을 하고 주말 없이 일을 하고 식사 시간도 30분 연장 일하고 했는데도 그 임금을 20만 원을 채 못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노동조합 생기고 난 이후에 단결, 단합 또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사회의 질 향상을 꾸준하게 좀 투쟁을 통해서 사실 만드는 성과거든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네. 구속되고 수배되고 해고되고 싸우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삶의 수준까지 올렸던 것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선도했던 측면들도 아주 크다. 그리고 또 대기업 노조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전체적인 어떤 국민의 삶의 질을 올렸던 큰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노동조합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87년도 이전의 삶을 지금도 살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비정규직이 계속 넘쳐나면서 실질적인 어떤 삶의 질 하향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좀 더 견인해낼 건가 이런 것들을 대기업 노조들도 지금 많이 같이 고민하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동참해서 함께 싸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대기업 노조의 그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있어서의 그 역할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역할을 인정하더라도 현재 그 현존하는 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든지 또는 이 진보당은 단순히 노조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당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죠. 일반 국민 이걸 또 대변해야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이 진보당의 노동 중심 정당 표방이 전체 국민과 함께 가는 방식으로 어떻게 발전해 갈 수 있을까? 그 점이 제가 좀 궁금합니다. 당연하죠. 노동 중심 정당이라서 노동자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세 상인들, 농민들 땀을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라도 좀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자 이런 지향점인 것이고 그중에서 노동자가 차지하는 가장 큰 비중이 크고 또 뭐 선생님도 사실은 노동자고 경찰도 저는 노동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중소 상인 자영업자도 사실은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층민중 그 사람들의 전체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이 노동계 또는 노동 정당, 노동 중심 정당들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질서 재편이 있었다고 평가하는데요. 특히 그동안 이제 그 녹색 정의당, 이게 녹색 정의당이 늘 이제 그 노동 그 중심 정당의 그 제일 큰 정당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지금 뭐 녹색당하고 다시 이렇게 갈랐었고, 맞습니다. 이제 그 정의당이 지금 원내 의석이 한 석도 없는 원외 정당으로 이렇게 전락했잖아요. 그러면서 진보당이 3석을 얻었는데 그 변화를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뭐 우리 진보당은 그동안 꾸준하게 생활 밀착형 이렇게 정치를 많이 해왔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낸 세금은 우리가 결정하자. 이런 주민대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지 가려운 것을 끌고주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예산으로 좀 입안시켜서 주민들에게 효능감을 주고 또 예를 들자면은 빚으로 이렇게 아주 고통받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채무탕감과 관련된 상담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죽음으로 내몰리는 그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대책도 마련해주고 저희 울산북구 같은 경우는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고 아이들이 아픈데 주말이나 밤늦게는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어요. 야간 심야병원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주민 간담회도 열고 서명도 받고 조례 청원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30대 주부들의 마음을 많이 얻었었거든요. 이렇듯이 그 생활 밀착형, 뭐 가스비가 너무 높다. 가스비 낮춰라. 금리 때문에 너무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영세상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 운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진보정당이
무조건 목소리만 높여서 투쟁만 하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 네. 생활 속에서 살아 넘치는 활동을 늘 일상적으로 꾸준하게 지금도 우리 북구에 가면 쓰레기를 늘 이렇게 주말마다 줍고 또는 이렇게 당원 봉사자들이 또 뭐 칼갈이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하고 늘 가까이 하려는 노력들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생활 정치를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해온 그 결과다. 그렇습니다. 진보 정당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울산 동구의 단체장이 우리 진보당 우리 출신 전에 국회의원 우리 김종훈 의원이 계시고 지금 전국의 도의원, 구의원을 포함해서 22명의 네. 의원이 지금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네. 3대 개혁을 계속 네. 강조하고 네. 있는데 그중에 노동개혁이 있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노동 개혁이 아니죠. 노동 개악이죠. 그 뭐 노동 시간을 늘리려 하고, 그다음에 고용을 유연화시켜서 함께 많이 자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뭐 개혁이라면 저희들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 생각하고 네. 반대하는 투쟁을 지금까지도 벌여왔었고 앞으로도 뭐 이런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을 제대로 바로잡아가는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선되면 가장 먼저 할 것이 노조법 2, 3조부터 개정하겠다. 이거는 우리 진보 2, 3조가 뭐죠? 노조법 2, 3조가 네. 지금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많이 이야기 예, 들었을 예. 텐데요. 사실 진짜 사장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뭐 우리 도로교통공단 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운전 면허 시험하는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자회사를 만들어서 사실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하. 이분들도 지금 임금 협상 과정에서 식대가 다른 원래 본조보다는 4만 원이 적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파업을 들어갔는데 이미 160일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청 사장인 자회사 사장은 나는 권한 없다. 우리 본사가 싸러봐라. 본사에 또 이렇게 항의하니까 본사는 우리 예산 없다. 형평성이 안 맞다 이렇게 하면서 해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런 공기업도 그러는데 뭐 사기업에 가면은 이렇게 외주 하청 이렇게 그런 노동 현장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이 뭐 책임지지 않고 뭐 어떤 사고가 난다 치더라도 책임지지 않고 이것들을 진짜 사장이 나와서 제대로 협상해라 하는 것과 아울러서 3조는 손배가 압류로 그 노동 활동을 아주 위축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뭐 저도 네. 그런 경우를 당했던 적이 사실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과도한 손배가 압류로 또 자살로 내몰리는 경우도 많았었고 네. 이런 것들을 좀 막아내자는 것이 노조법 2, 3조입니다. 이것을 가장 좀 우선순위로 윤석열 정권이 거부했던 이 정치를 좀 바로잡는데 좀 시금석으로 삼을 생각입니다. 예, 근데 국민들은 이제 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중에 그 노조 회계 투명성 예. 문제라든지 또는 건설 현장에 있어서의 예. 그 아주 부정적인 구조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을 제거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예. 대해서는 상당한 지지가 있었던 걸로. 지지가 뭐 있었다고 뭐 누가 판단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노동계 내에서는 아주 이렇게 그 계약적인 것 중에서 대표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두 하고 가지 일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이제 노동자협의 총무부장을 맡은 사람인데요. 노동자 특히 금속노조, 현대차노조 이런 노동자만큼 회계를 투명하는 곳은 사실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식사를 한번 하게 되면은 누구하고 언제 어디서 뭘 먹었는가까지 명확하게 이렇게 자료를 다 제출하고요. 감사를 3개월마다 합니다. 그것도 네. 영수증 감사를 전부 다 합니다. 이 정도로 투명하게 하고 있는 자율적인 노동자의 조직을 회계 공시를 통해서 압박하고 노동자비와 관련되어서 세금을 깎아주지 않겠다는 이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네. 특히 이렇게 건설 현장에 대한 노조 탄압은 이거는 계약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동안 그 건설 현장 이렇게 하면 보통 노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나 여성 노동자들이 그게 오지가 않습니다. 위험하고 네. 또 이렇게 뭐 화장실도 제대로 없고 식사할 곳도 제대로 없는 게 노동 현장이에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개선해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또 부실 공사를 막아내자고 하면서 노동자부터 만들었던 것을 너무 과도하게 2,000명이나 연행 조사하고 37명을 구속시키고 이것은 그
자기들이 지지율거리 올리기에 좀 급급해서 왜 화물노조 탄압하니까 지지율 올랐거든. 금폭몰이로 탄압하니까 알겠습니다. 지지율 오르겠다. 이렇게 부분은 좀 바로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렇습니까? 의정 활동 각오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할 말이 좀 많았었는데. 죄송해요. 제가 예. 진행을 잘 못해서. 예, 뭐 계획된 질문 한 개 다 물어보시고 딴 걸 다 물어보셨어. 네, 우리 또 진보당에 많은 사랑을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진보 정치가 효능감 있게 국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땀을 일하는 사람이 좀 대접받고 좀 존중받는 세상을 열어가는데 우리 진보당이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진보당 원내대표 윤종호 의원이었습니다. 네, 한 번 더 뉴스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저 액트지오 그 관계자 예, 왔죠. 왔습니다. 어제 이제 대통령 발표 이틀 지나고 한 건데요. 네, 그 비트로 아브레우 이름이 그렇습니다. 액트지오 고문인데 공항에서 이제 취재진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번 프로젝트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국민들한테 더 나은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왔다. 어쨌든 지금 그런 발표가 나온 이후에 많은 의문이 제기돼서 이제 방안을 결정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일단 가장 궁금해하는 게 어쨌든 경제성이 있냐 이건데 본인은 일단 그렇다 정도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자세한 내용은 한국석유공사와의 이 비밀 유지 협약 때문에 자세히 말을 할 수는 없다 이러면서 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아꼈습니다. 예. 한국석유공사와의 비밀 유지 협약. 네. 예, 그런데 뭐 시추를 해봐야 하는 일이긴 합니다만, 네. 액트지오에서는 이제 가능성이 크다. 네.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했다고 이제 대통령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졌잖아요. 그렇죠. 20%이긴 하죠. 그러면 액트지오가 어떤 회사냐 이제 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던데요. 네. 우리 뭐 언론뿐만 아니라 워낙 이게 핫 이슈여서 네.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네티즌들도 직접 검색도 많이 해봤는데 네. 일단 그 액트지오는 2016년에 아브레우 고문이 세운 기업이고요. 대외적으로는 지금 이 액트지오 고문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죠. 이 10명 이하의 소규모 기업이긴 합니다. 직원이 별로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성을 의심하는 분들이 많은데 심지어 거기다가 집 주소가 네. 아니 집 주소가 아니라 회사 주소가 그 휴스턴에 있는 가정집인 거예요. 이거 뭘까 이랬더니 이제 어쨌든 액트지오 홈페이지가 또 회사를 교육센터로 소개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의혹이 좀 커지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예. 이에 대해서 이제 석유공사가 해명을 한 게 있습니다. 이 탐사 자료 분석을 의뢰하면서 이 전문성과 심해 경험을 보유한 이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 지명 경쟁 입찰을 수행해서 최적의 업체인 액트지오를 용역업체로 선정한 거다. 그런 다음에 어쨌든 이 탐사 자료 분석 결과에 대해서 국내의 자문단을 통해서 지금 신뢰성은 확인을 했다. 이렇게 네. 지금 밝혔습니다. 그 어제 방한한 아브레우 고문요. 어떤 인물입니까? 그래서 이제 회사는 작지만 이 아브레우 고문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그 이견이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미국 에너지 회사죠. 엑슨모빌에서 이 지질 그룹장을 역임을 했고요. 이 심해 광구 평가를 주도한 30년 경력의 전문가입니다. 이 엑슨모빌이 또 원유와 천연가스를 시추하고 이 판매하는 사업이 주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예 뜬금없는 인물은 아닌 건데 또 이제 미국 퇴적학회장을 지내기도 했고 이 가이아나 유전 탐사 작업을 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물입니다. 네. 어쨌든 그런 기초한 탐사 결과를 토대로 이 자체 분석을 거쳐서 최대 140억 배럴의 이 석유와 가스가 있다는 결론을 지금 석유공사에 전달했고 이 교차 검증 결과를 거쳐서 어쨌든 매장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판단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석유나 가스가 다 퇴적물이니까 네. 예, 퇴적학회 회장을 지냈다고 하는 거는 상당한 그 학계에서의 전문성과 권위가 있다 이런 뜻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최 기자도 말씀 주셨는데 운영하는 회사가 너무 작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브레우 고문이 뭐 한 얘기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비행기에서 기내에서 이제 연합뉴스하고 SNS 인터뷰를 가졌더라고요. 지금 많은 언론들이 인용 보도를 하는데 본인 회사가 이제 어쨌든 업계에서 나름 높은 인지도가 있다. 그러면서 뭐 엑슨모빌도 고객사고 뭐 토탈 이런 같은 그런 거대 기업, 뭐 아파치, 헤스, 중국 해양석유, 포스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성공적으로 이제 같이 뭐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이 전 세계 심해 저류층 탐사에 특화된 그 본인 회사가 이제 니치 회사라고 하죠. 이 틈새 시장 이렇게 전문하는 회사다. 이 전통적인 그런 큰 컨설팅 회사와 비교하면 좀 규모는 작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액트지오가 주로 심해 석유 구조 존재를 확인하고 품질을 평가하는 일을 수행한다고 하면서 이 핵심 분야에서 인정받는 세계적인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그럼 네트워킹 협업이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 국민 일반 국민이 볼 때는 약간 뭐 저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게 결국은 중요한 그 핵심적인 인물이 필요하고요. 그 인물과 이제 네트워킹이 돼 있는 그런 전문가 그룹들이 이제 협업하는 구조로 보통 이렇게 탐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능력을 갖춘 석유 관련 지구과학자, 엔지니어가 많이 있다고도 했고요. 이런 여러 국가를 연격으로 연결해서 같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다 마련돼 있다. 그런 이점을 활용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또 전문가가 필요한 그 순간에 실시간으로 적확하게 참여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좀 더 유연하고 뭐 그런 조직을 이제 구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그래야지 좀 더 효율성을 높이면서 이 고객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다른 에너지 탐사 기업들도 꽤 있지 않겠어요? 예. 그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또 어제 나온 보도들이 호주의 우드사이드 에너지라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석유공사와의 이 공동 탐사를 하다가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또 지난해 철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역에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그런 원유, 천연가스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한 이 광고가 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드사이드 입장에서는 장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구역에서는 철수를 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 공식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는 게 입장이어서 석유공사도 이에 대해서는 지금 좀 말을 아끼고는 있긴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뭐 워낙 맞아면 벤처 성격이 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100개에서 한두 개 성공하는 게 보통의 벤처의 확률이라고 하면 이 자원 부분은 그보다도 훨씬 더 성공 확률은 낮은 거잖아요. 네. 이게 20%라고 해서 5번 중에 한 번이 아니고 처음 하자마자 나올 수도 있고 정말 그 확률이 한 10번, 뭐 100번 했을 때 겨우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좀 전문가들이 계속 의견이 분분해서 그리고 또 나온 다음에도 이 상업 그 생산까지의 과정이 좀 험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전문가지만 또 걱정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 아브레우 씨가 내일입니까? 공식 기자회견 예고한 거예요? 예. 지금 어쨌든 이게 정말 이대로 되면은 장밋빛이라서 굉장히 좋지만은 또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의문들, 특히 그 20% 가능성을 추정한 근거 이런 것도 좀 제시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거든요. 그에 대한 좀 설명이 있을 것 같고요. 어제는 이제 산업부와 뭐 석유공사 관계자 만나서 이제 이 탐사 시추가 11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에 대한 좀 자문 얘기가 좀 오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러면 내일 이제 기자회견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도 또 이 아브레우 씨 말고도 또 석유공사에다가도 그럼 호주 기업은 왜 철수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질문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뭐 비밀 유지 협약 때문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국민적 호기심, 의심, 의혹 이거는 해소될 수 있는 기자회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였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경제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갑니다. 진격의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물가하고 금리 얘기 좀 알아보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김영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통계청이 밝힌 소비자 물가 상승률 2.7%요? 예, 예. 지난 5월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예, 한국은행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이고요. 네. 그 2% 목표를 설정하거든요. 근데 목표치에 비해서는 아직 높습니다. 아, 아직은? 예. 예. 그러니까 그런데 상승률이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목표는 2.0입니까? 그러면? 2.0%인데요. 아, 예. 예. 그런데 이렇게 2.7로 이제 2달 계속 그러면 조금씩 물가가 안정화됐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교수님? 예,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에 우리 소비자 물가가 연간 5.1% 상승했고 작년에 3.6%로 낮아졌고요. 올 5월까지는 2.9%, 특히 4월에는 2.7%로 낮아졌습니다. 이제 상승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네. 이런 추세다. 그렇게 아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르긴 하는데 예. 오르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물가가요. 예. 우리 서민들이 직접 시장에서 느끼는 체감 물가 있잖아요. 그거는 다르죠. 장바구니 물가. 예, 예. 그거하고 지금 통계청이나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왜 다른 거죠? 예, 우선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는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거는 예를 들어서 통계청에서 신선식품 지수라는 걸 발표하는데요. 예, 소비자 물가는 지난달에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는데 이거는 17.3%. 그다음에 신선 가시류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무려 39.5% 올랐어요. 지금 사과 가격, 배 가격 이런 게 굉장히 높죠. 맞아요. 예, 이런 것들이 높다 보니까 우리 주부들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에서 물가를 작성할 때요, 이 신선 과일 이 비중은 1.4%밖에 안 돼요. 아, 예. 1.4%밖에 안 되니까 다른 공산품 가격이 안정이 되니까 물가상은 2.7%인데요. 우리 주부들은 시장에 가가지고 사과 하나 살라, 배 하나 살라 그러면 이 가격이 엄청 높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를 우리 가게한테 물어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12개월 후에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될 것 같으냐. 네. 근데 이 물가 상승률이 2.7%로 떨어졌는데 우리 가게가 기대하는 물가 상승률은 5월 보니까 3.2%로. 아, 그러니까 예상하는. 예. 예. 실제 물가보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더 높게 나오고 있죠. 당장 시장에서 그렇게 그 비싼 사과 사게 되면 예. 그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감 물가하고 이제 실제 물가가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아. 예. 근데 사실 이런 발표를 보면 이제 우리 주부들이나 서민들은 화날 수밖에 없잖아요. 좀 화가 나시죠. 그렇잖아요. 난 당장 이렇게 비싼 물가 속에서 힘들게 사는데 자꾸 물가 별로 안 올랐다고 그러면 예. 이건 뭐 그 간극을 해소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결국은 농산물 가격 이런 예. 것들이 좀 안정이 돼야 되죠. 예, 그래서 우리 정부가 나서는 게 네. 예, 농산물 수입과 할당 관세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 관세를 지금 한시적으로 올 연말까지 네. 관세를 없앴어요.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 예. 우리 저 평균 관세율이 한 14% 정도 되거든요. 네. 농산물에 대해서 관세를 없애고 그다음에 중간과 유통망을 개선하겠다. 네. 이런 정책적으로 나오는데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사과 가격, 이거 배 가격 네. 이런 것들은 공급이 비탄력적이거든요. 아. 예를 들어 신발 수요가 늘어가지고 가격이 올랐다면 신발은 공장에서 바로 금방 찍어내고. 생산하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사과 가격이 올랐다고 사과를 지금 당장 생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과 1년 걸리거든요. 네.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간이 가야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지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좀 답답하긴 하겠어요. 네, 그렇죠. 뭐 그래서 바나나나 파인애플이나 이런 이제 예. 수입 가격을 할당간세해서 하는데 예. 아니 재상에 그럼 사과 대신에 바나나 올리라는 얘기나 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공급의 비탄력성 이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야지 좀 안정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그런 신선 가격, 그 신선 물가까지 포함해서 전체 물가를 통계를 잡으니까 2.7 정도가 나왔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물가는 상당히 이제 하향화되고 있고 예. 안정적인 어떤 구조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교수님 평가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거고. 예, 문제는 언제 한국은행 2%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요. 네. 언제 가느냐. 예, 한국은행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하반기에 한 2.4% 전망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4분기에는 2% 초반. 그다음에 우리 기재부 장관도 네. 하반기에는 2% 초중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전망하더라도 8월부터는 거의 2% 초반대 2% 안팎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예. 예. 그러면 예. 그러면 그다음 바로 나오는 얘기가 그러면 기준금리 인하 문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한국의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하고 금융 안정이거든요. 네. 예, 특히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한 통화정책 목표인데요. 한국의 물가 2% 확신이 들면은 금리를 인하하겠다. 네. 그런데 한국은행이 언제 물가가 2% 확신이 들 거냐. 한 8월쯤 되면은 물가 상승률이 2% 초반으로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네. 예, 그렇게 물가가 떨어지면은 아마 8월 전후 그 무렵에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서서히 인하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준금리가 코로나 때 경제가 어려우니까 0.5%까지 내렸었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 물가가 오르니까 3.5%까지 올렸어요. 예. 근데 3.5%가 한국은행 총재도 긴축적인 정책이다. 지금 우리 경제력에 비해서 3.5%는 높다. 네. 이 기준금리를 이제 언젠가는 내려야 되는데 네. 그 물가를 보고 내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아마 8월, 9월 가면서 물가 상승률이 2% 초반에 접근해 가면은 아마 한국은행이 빠르면 8월 이 무렵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회의. 아니,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예. 1년에 8번 합니다. 1년에 8번입니까? 예. 1년에 8번 하는데요. 네. 예, 지금 이제 7월, 8월, 10월, 11월. 그렇게 예정돼 예, 있습니까? 예, 4번 남았는데요. 네. 아마 7월까지는 그래도 물가 상승이 2% 넘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켜봐야 되는데 예. 8월 무렵에 물가 상승이 낮아지면은 아마 8월 빠르면 8월 늦어도 10월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를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이제 시중은행 금리도 거기에 따라서 연동해서 다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미. 예. 시장금리를 대표하는 게 우리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고채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3년 수익률이 대표적인 시장금리인데요. 어제 3.36%입니다. 아하. 기준금리 3.5%인데요. 네. 그런데 작년 12월부터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를 계속 밑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만간 인하할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장금리가 이렇게 기준금리보다 낮다는 건 시장은 한국은행한테 빨리 금리 인하해라. 예,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중앙정책의 목표가 물가 안정이니까 물가 2% 확신이 들 때까지 안 내리겠다. 네. 그리고 버티고 있는데 이제 물가가 2% 되면은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겁니다. 네. 예. 보통 그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 한꺼번에 확 내리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보통 0.25% 포인트죠. 네. 이 정도 이기가 오면은 0.5%도 내리는데요. 네, 보통은 0.25% 포인트씩 올렸다 내렸다. 예. 예, 그 정도.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예, 그렇습니다. 근데 네. 왜 0.2% 포인트냐? 그거는 설명하기 힘든데요. 갈래처럼. 네. 오랫동안의 경험의 축적으로 예. 그게 비교적 내릴 때나 올릴 때나 충격이 좀 최소화된다. 예, 특별한 이기 때는 0.5% 포인트도 올렸다 내렸다. 좋을 때면 그렇게 내리는데요. 예, 그런데 보통 0.2
5%포인트. 그래서 지금 우리 기준금리가 3.5%인데 아마 8월에 한 번 인하하고 또 한 번 올해 인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 되면은 한 3% 정도 될 것이다. 이게 시장 컨센서스입니다. 지금 3.5를 두 번에 걸쳐서 0.25씩 내리면 3% 정도가 연말에 될 거다.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우선 금리가 떨어지면요. 시차를 두고 소비가 증가하게 돼요. 소비가 증가하면 나중에 경기가 회복되고 그다음에 금리가 낮아지면요. 사람들이 은행에다 돈을 덜 맡기죠. 그렇겠네요. 금리가 낮으면 맡겨봤자 이자가 얼마 안 나온다. 주식을 사겠다. 차라리 주식을 사겠다.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면 시차를 두고 소비 투자가 증가하니까 경기가 회복되고 기업 이익도 증가하죠. 그래서 주가가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주가가 사실 제일 부진하거든요. 오늘 또 어제도 그 미국 주가 뭐 나스닥, S&P 500 역사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우리 주가는 지금 비실비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가 올해도 좀 회복되고 있거든요. 어제 그 잠정치 1분기 경제성장을 발표했습니다만 전기비 1.3%, 미국식 연율로 따지면요. 한 5.3% 정도 돼요. 그런데 미국 1분기 경제성장률이 1.3%였거든요. 근데 우리 경제가 부분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금리가 떨어지면은 주가가 오르게 되는 것이죠. 진짜 다시 일종의 화랑 같은 게 만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하락 정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오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리가 떨어지면은 채권 가격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채권 투자해도 되고 주식 투자하셔도 되고 이런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제 우리 경제가 근데 늘 외부 변수에 좀 취약성을 보여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부 경제의 취약성이라는 거는 우리 GDP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5%예요. 그래서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우리 경제가 늘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요, 우리 수출은 잘 되고 있습니다. 5월까지 수출 보면 한 전년 동기 대비 한 10% 증가했고요. 수출 중에서도 반도체하고 선박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어요. 물론 자동차도 작년에 잘 되고 있고 올 5월 보니까 월별 수출 금액 보니까 자동차도 역사상 월별로는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수출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경기가 좀 취약한 것은 가계부채가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소비가 굉장히 부진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을 올라오고 경기는 좋아지는데 이게 차별화된 경기 회복이라는 겁니다. 수출만 좋아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내수는 부진한. 말씀하신 대로 실제 소비자들이 서민들이 돈을 진짜 안 쓴대요.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 임금 오르긴 올랐는데 사실 최근까지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계청에서 가계소득이라는 걸 발표하는데요. 지난 1분기 보니까 실질 소득이 전년 1분기에 비해서 감소를 해버렸어요. 소득이 늘어났는데 특히 임금소득, 근로소득이 별로 안 늘어가지고 물가 상승률만 낮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계는 지금 가계부채도 많고 금융회사 이자도 내고 원금도 내야 되는데 소득이 안 늘어나니까 소비를 할 수가 별로 없죠.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물가 안정화다. 그렇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한국이나 우리 정부가 꼭 해야 될 일이 한 가지만 있다면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공급망을 잘 관리해야 되죠. 우리가 원자재 중간재를 정부는 잘 조달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농산물 같은 거는 유통구조 이걸 개선해야 되고요. 그런데 기업 측면에서도 생산성을 많이 개선해야 돼요. 생산성 개선이라는 것은 같은 상품을 더 싸게 더 많이 생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부나 기업 차원에서 같이 노력하면서 물가를 좀 안정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격의 경제 서강대 김영익 교수였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인데요. 한남에서 서초까지 막히고요. 경부 동탄터널에서 남사 부근까지는 14km가량 막히고 있습니다. 안성 분기점에서 안성까지 천천히 가고요. 만양 휴게소에서 천안 휴게소까지는 20km 넘게 막히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설악 부근 1차로는 화물차 단독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도로 우회하시는 게 편하겠고요. 서종 나들목에서 설악 나들목까지는 12km가량 꽉 막혀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비봉에서 팔탄 분기점까지 정체고요. 서평택 분기점에서도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군포에서 부곡, 더 가서 신갈 분기점에서 양지터널까지는 14km가량 막히고요. 호법 분기점에서 이어서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네, 다양한 문화 이슈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문화 이슈 김헌식 문화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호중 씨 얘기부터 좀 해야 되겠네요. 네. 그 지금 구속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팬들이 정상 참작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네요. 네, 그 주장의 배경은 바로 이제 1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이제 기부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100억 원 가운데 75억 원에 상당하는 부분이 앨범 기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이 앨범들이 685곳에 기부했다라고 이제 밝히곤 있습니다만 정확한 기부처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 중요한 건 대부분 이렇게 기부를 받은 앨범들은 받은 쪽에서 별로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KBS에도 시청자 총 홈페이지에 100억 기부 나눔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김호중 아티스트에 대한 이제 선처를 호소하는 글이 올라와 가지고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이 부분 과연 기부 앨범 기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논란의 중심에 그렇군요. 있었습니다. 이 앨범 기부 빼도 25억은 기부했다는 뜻인데.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액수도 이제 정확하게는 좀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뭐 2억, 뭐 3억 이렇게 수재민 도끼나 튀르키예에 뭐 기부했다는 액수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현금 기부는 다른 아티스트와 비교했을 때 과연 크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 앨범 기부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뭐 언뜻 봐서는 좋은 일 같은데 뭐 또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선물이라는 게 원하는 사람이 이제 적절하게 그 선물의 가치를 인정했을 때 선물의 의미와 뭐 그런 가치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한 복지관 센터 직원이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아이돌하고 가수 앨범 기부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요구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복지관에서는 사실은 여기에 가족이 없는 분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장애인들 아픈 분들이 대부분인데 우리가 이 앨범을 받아가지고 어디 했습니까? 라고 호소를 했던 것이죠. 더더군다나 기부 앨범을 안 받는다고 하면 조롱하는 아이돌 팬들의 글까지 홈페이지에 올라왔다라는 건데 더 중요한 거는 앨범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걸 버리려고 해도 오히려 복지관 운영 자금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폐기하는데. 예, 왜냐하면 그렇죠. 뭐 쓰레기 봉투라도 예. 구매를 해야 되고 또 인력이 거의 투입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앨범 기부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왜 앨범 기부를 하느냐? 결과적으로는 판매 순위를 높이기 위해서, 음악 방송의 순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사가지고 어딘가에 보내주면서 마치 이제 좋은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준다. 물론 팬심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음악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원하지 않는 앨범을 받았을 때 그건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오히려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라는 거고 누리꾼들도 기부처에서 정말 그 앨범이 필요한 사람이 과연 있느냐 이렇게까지 지적을 하는 부분 당장 팬들도 필요 없어서 처분하는 마당에 일반인이 왜 필요하냐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얼마 전에도 뭐 한 아이돌 그룹의 팬이 일본에서 이제 대량으로 앨범을 구매한 다음에 포토카드만 빼고 그냥 버려가지고 국제적으로도 케이팝 앨범의 판매고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앨범 기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네. 이 김호중 씨의 팬심도 아주 대단한 것 같던데
그게 뭐 그 전에 사건도 된 적이 있습니까? 일단 이제 이런 거죠. 래퍼 블리스의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래퍼 블리스는 예전에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같이 뭐 김호중 씨하고 활동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좀 사이가 나빠진 거죠. 그래서 나빠진 이유는 이제 김호중 측이 뭔가 잘못을 해가지고 법원에서도 3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거든요. 이제 이 같은 사실들을 이제 유튜브 방송에다 올렸는데 이제 팬들이 여기에다가 악플을 달기 시작을 한 거죠. 래퍼 블리스한테. 예. 그래서 결국에는 고심하다가 이제 법원에 또 고소를 하게 됐고 고소를 해서 결국 벌금 200만 원에다가 교육 이수 조건부로 기소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물론 이제 전부 다 인정을 받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악플을 달아가지고 유죄까지 이끌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팬들이 아티스트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런 식으로 악플을 달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점 여전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김호중 씨 팬들은 그 지금 그 언론 못 믿겠다. 뭐 이 지금 김호중 씨 구속과 관련해서 예, 그런 이 얘기들을 SNS를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뭐 김호중 씨가 초창기에 뭐 입장 표명하지 않고 그랬을 때는 팬들이 또 그걸 잘 모르니까 김호중 씨를 옹호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구속이 다 됐고 사실 다 밝혀졌잖아요. 근데 지난 5일 뭐 유튜브 영상에다가 뭐 김호중과 한국의 황색 저널리즘이라는 제목으로 이게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또 댓글이 엄청나게 달려가지고 뭐 이제 인민재판식으로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난도질하는 이런 좀 언론에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댓글들을 굉장히 많이 달았어요. 이미 다 명명백백하게 사실이 이제 밝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아직도 좀 너무 극단적으로 옹호하는 그런 측면들 이게 과연 적절하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제 그러면 만약에 처벌을 받고 몇 년 뒤에 되면 또 복귀를 슬그머니 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강성 팬덤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법치 이런 것들이 좀 흐려지지 않을까. 이 강력한 팬덤의 부작용도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팬심은 이해를 하지만 예, 이분들의 이런 행동이 김호중 씨한테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호중 씨한테도 물론 장기적으로 저는 안 좋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 팬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 한편으로 또 안 좋은 사례가 또 선한 영향력이 아니고 악한 영향력으로 다른 유사한 사례를 만들지 않을까. 예전에 이창명 씨 사례가 굉장히 파생됐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넷플릭스가 또 동해를 일본해로 뭐 오역입니까? 아니면 뭐 일부러 그런 이렇게 쓰는 건지. 겁니까? 그래서 자주 하게 되면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더 에이트쇼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게 오징어 게임하고 약간 포맷이 비슷한데 이제 생존 게임을 벌여가지고 이게 대신 이제 사람 목숨값이 아니고 시간 값에 따라가지고 돈을 받게 되는 생존 게임 방식인데 여기에서 이제 배우 유준열 씨가 애국가를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라는 이제 우리 애국가 가사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동해를 일본해라고 스페인어 버전으로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적이 있자 뭐 넷플릭스 측은 다양한 언어로 자막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 추후 번역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 실수라는 거죠 지금. 본인들은 이제 넷플릭스의 입장에서는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면서. 그렇죠. 2021년에도 하백의 신부라고 하는 드라마가 이제 있었는데 이때도 프랑스어 자막의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를 했었습니다. 이때 신세경 씨가 출연했었던 대목인데 우리나라 동해 바다에서 석유도 좀 막 팡팡 쏟게 해줘요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동해를 일본해라고 우리 입장에서 이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2020년에 사냥의 시간이라고 하는 작품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를 해가지고 항의를 받았었고 또 다른 사례인데 일본에서는 또 택시 운전사를 소개하면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기를 하기도 했었고 또 중국어 자막 서비스에서는 김치를 파오차이로 또 표기를 했던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지적이 있을 때마다 뭐 실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실수가 이게 반복되게 되면은 좀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이면은 그 우리 시청자들의 분노가 폭발할지도 모르겠네요.
일단 중요한 거는요 2가지 관점인데요. 넷플릭스 측에서는 한국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뭐 향후 4년간 3조 4천억 원 정도 투자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 콘텐츠를 다루는 방식이 이렇게 오역투성이라고 하면 그 진위의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겠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콘텐츠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또 보고서를 하나 이제 냈는데 비영어권 국가에서 가장 많이 보는 콘텐츠가 바로 한국 콘텐츠였어요. 근데 그걸 오역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네. 이 역사적 사실 또 문화적인 어떤 관점들을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최근 다양한 뮤직 페스티벌 공연이 있는데 이 소비자 피해도 좀 발생했다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팬데믹 이후에 이제 뭐 엔데믹으로 이제 코로나가 치닫게 되면서 지금 공연이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영화관은 좀 아직은 60%밖에 회복이 안 됐지만 공연 시장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빨리? 분들이 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대면에 익숙하다 보니까 오히려 대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에 따라서 피해를 또 많이 보시고 있는 건데 올해 1월에서 5월까지만 해도 피해 구제 신청 사건이 전년 동기 대보다 63%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특히 공연 취소가 또 빈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되게 아티스트가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이제 여러 곳을 많이 가는 거예요. 사실 김호중 씨 같은 경우도 스케줄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스크가 방어가 안 되는 거였고 그래서 공연 불참해가지고 공연 취소된다든지 심지어는 기상악화 등으로 인해가지고 취소된다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일단 주관사를 신뢰할 수 있을지 좀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환급 약관 등 계약 조건도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심지어는 뭐 취소를 할 경우에도 모든 수수료를 다 자기들이 그 관객들이 내는 경우도 좀 꼼꼼하게 사전에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마지막 뉴스가 될 것 같은데요.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청이 표준한복 단속하겠다고 하는 입장이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경복궁 일대를 가보시면 이제 한복 많이 입고 다니시잖아요. 특히 그래요. 외국인들만 예. 있는데. 그러면 무료로 입장시키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한복이 표준 한복인데 주로 중국에서 대량 생산돼 가지고 저가로 들어온 한복이 많고 네. 속치마에 철사 후프를 넣거나 또 드레스처럼 금박과 레이스를 단 형태도 많은데 옷고름 대신 리본이 달리고요. 저도 이게 참 낯설었는데 왕이 입는 권룡포에 갓을 쓰는 경우도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이제 걸러낼 필요성이 있는데 다만 예. 좀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SNS에 올릴 만한 한복들을 주로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통 한복의 어떤 장점과 매력과 본질을 살리더라도 네. SNS에 잘 나오는 한복 모델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우리 한복 입는 것을 저희가 뭐라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죠. 약간의 질서는 좀 필요하다. 맞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월 6일 현충일 아침에 여러분 만나 뵙습니다. 전격 시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는 고성국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